원칙 3. 구체성.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아이들을 구하자. 해마다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이상의 어린아이들이 탈수증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하지만 방법만 알고 있다면 매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투자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개발도상국의 위생 및 보건 개선을 위해 힘쓰는 비영리 단체 PSI의 설명을 들어보자. 설사병은 개발도상국 영유아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 중 하나로 해마다 150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설사병 자체는 죽음을 야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몸의 수분을 앗아가는 탈수증이다. 인체는 약 4분의 3이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10%만 잃어도 장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이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 콜레라와 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8시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명을 위협하는 탈수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를 늘려 설사로 잃은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 가장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전해질과 당분, 물을 섞은 탈수 보충용 염류제 ORS이다. ORS는 신체에 부족한 수분과 전해질을 다른 액체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창자벽이 약해졌을 때에도 뛰어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탈수증 문제를 얼마나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당신은 개발도상국에서 국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부 장관이다. 어린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을 하겠는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덧붙이자면 이 메시지는 PSI가 어린아이들의 탈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는 웹페이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법을 취해야 할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과학적 용어와 사실적인 진술 등 여기 담긴 정보는 모두 확고한 신뢰성을 심어준다. 하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들리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포기하게 된다. 다음은 오랫동안 유니세프 사무총장을 지낸 제임스 그랜트의 메시지이다. 그랜트는 어딜 가나 늘 소금 1스푼과 설탕 8스푼을 넣어 섞은 봉지를 들고 다닌다. 필요할 때마다 여기에 물 1리터를 붓고 저으면 즉석에서 탈수 보충용 염류제가 만들어진다. 개발도상국의 총리나 장관을 만날 때마다 그는 이 봉지를 꺼내 들고 이렇게 말한다. 차 한 잔 가격도 되지 않는 이것이 당신의 조국의 수천 수백 명 아이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당신은 내일 당장 무슨 일을 하겠는가? 그랜트의 메시지는 지금 당장 당신을 식탁으로 달려가게 만든다. 지식을 활용해 아이디어가 샘솟게 만든다. 어쩌면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소금과 설탕 봉지를 전국의 학교에 보급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어지럽게 소용돌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 부모들에게 물과 소금, 설탕 비율을 가르치는 공공 캠페인을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랜트는 스티커 메시지의 명수가 틀림없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예상 외의 기발한 대조법을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붙들었다. 이 봉지는 마시는 차 한 잔 가격도 안 되지만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리들은 복잡하고 세세한 갖가지 사회 문제에 관해 고민한다.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병원을 세우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러다 갑자기 여기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소금과 설탕 봉지가 짜잔 하고 튀어나온 것이다. 그랜트의 메시지는 신빙성과 신뢰성을 심어줄 모든 과학적 사실들과 숫자를 포기했다. 하지만 유니세프 사무총장인 그랜트는 사람들이 의문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권위를 지닌다. 따라서 그는 사실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부딪힐 필요 없이 곧장 동기부여의 전장에 뛰어들 수 있다. 이번 클리닉은 우리가 이 책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시지 중 하나이다. 구체적인 메시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금 당장 식탁으로 달려가 지식을 활용하게 도울 방법을 찾아라. 작은 소도구 하나는 과학적 사실이나 숫자보다 효과적이다. 원칙 4. 신뢰성. 1986년 미시간 대학의 연구원 조너선 셰들러와 멜빈 매니스는 모의 재판에 관한 실험을 했다. 배심원 역할을 맡은 피실험자들은 가상 재판의 내용이 담긴 대본을 받았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피고인 존슨 부인이 7살 난 아들을 계속 양육할 자격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대본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주장에 거의 동등한 무게를 실어주고 있었다. 존슨 부인의 자격을 의심하는 8개의 주장과 그녀를 옹호하는 8개의 반론이 제시되었다. 모든 배심원들은 똑같은 주장을 들었는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각 진영의 주장에 포함된 상세성의 수준이었다. 한 실험 집단에 제시된 옹호 주장은 모두 생생하고 현실적인 수준으로 세부사항을 묘사한 반면 그녀를 비난하는 주장은 포괄적이고 세부사항이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다른 집단의 경우는 그 반대였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존슨 부인을 옹호하는 변호인 측 주장은 원래 이런 식이었다. 존슨 부인은 아들이 자러 가기 전 이를 닦고 세수하는 모습을 지켜본다. 더 생생한 묘사를 위해서는 다음 문장을 덧붙인다. 아이는 스타워즈에 나오는 다스베이더 칫솔을 사용한다. 존슨 부인의 자격을 의심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존슨 부인은 아들이 팔을 심하게 긁혔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 상태로 학교에 갔고 간호사가 팔을 치료해 주었다. 여기에 간호사는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다가 하얀 유니폼에 붉은 머큐롬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았다. 와 같은 생생한 묘사를 덧붙였다. 연구진은 배심원이 세부사항이 첨가되거나 그렇지 않은 주장의 중요성이 동등하다는 인식을 받도록 매우 세심하게 문장들을 손봤다. 모든 세부 묘사는 존슨 부인의 적격을 판단하는데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도록 만들어졌다. 즉 존슨 부인이 아이의 상처를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간호사의 제복에 얼룩이 남은 것은 부인의 양육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사항은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했다. 생생한 세부 묘사가 포함된 변호인 측 주장을 들은 배심원들은 존슨 부인이 부모가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10점 만점에 5.8점. 한편 생생한 묘사가 포함된 비난 주장을 들은 이들은 그와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다. 10점 만점에 4.3점. 여기 세부 사항의 힘을 보라. 당신은 둘 차이의 편차가 그리 심하지 않다는데 안도의 한숨을 내쉴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배심원들이 관련성이 부족한 생생한 세부 묘사에 따라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세부사항은 어떤 차이를 초래했는가? 주장의 신뢰도와 신빙성을 증폭시켰다. 세면대 컵에 담겨있는 다스베이더 칫솔을 상상하면 아이가 거울 앞에서 즐겁게 이를 닦는 모습을 훨씬 쉽게 떠올릴 수 있고 따라서 존슨 부인이 좋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더욱 강화된다.
이제까지 우리는 설득력 있는 세부사항이나 통계를 이용하여 메시지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해 살펴보았다. 내적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시나트라 테스트라고 부르는 시험을 통과한 특정 유형의 예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당신이 백악관의 출장 뷔페를 따냈다면 어떤 출장 뷔페 계약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나트라 테스트이다. 거기서 성공한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 인도에 기반을 둔 가족사업체 세이프엑스프레스는 시나트라 테스트 활용에 성공한 대표적인 회사이다. 세이프엑스프레스는 그 어떤 분야보다 경쟁이 치열한 운송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불꽃 튀는 경쟁이 마침내 가격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도 운송업체는 안전하고 시간을 준수하는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배달이 제대로 된다는 보증도 해주지 않았다. 세이프엑스프레스가 어려움을 느낀 고객들은 오히려 인도 기업이었다. 그들은 안전 보증에 대한 대가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데 익숙치 않았던 것이다. 세이프엑스프레스를 운영하는 가문의 일원인 루발 자이는 어떻게든 인도 회사들을 상대로 판로를 뚫고 말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이를 위해 자이는 먼저 주요 발리우드 스튜디오의 거래를 따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인이 여러 스튜디오에 영화 필름을 운송하는데 세이프엑스프레스를 이용해달라는 제안을 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말 같은 소리를 하시오였다.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 세계 각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도 불법 복제는 커다란 고민거리였기 때문에 필름 운송은 엄청나게 중요한 임무였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이는 강력한 신용장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세이프엑스프레스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5권을 유통한 경험이 있었다. 인도의 모든 서점에 진열된 해리포터 5권은 모두 세이프엑스프레스의 손을 거쳐 배달된 것이었다. 정말이지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골치 아픈 임무였다. 모든 책은 출간일 오전 8시까지 무조건 서점에 도착해야 했다. 너무 일러서도 안 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 되었다. 책이 너무 일찍 도착한다면 그 서점은 다른 곳보다 일찍 판매를 시작할 테고 그러면 책의 내용이 미리 공개되어 버릴 테니 말이다. 한편 책이 너무 늦게 도착한다면 서점 주인들은 책을 팔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화를 낼 터였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영화 필름과 마찬가지로 해적판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되었으므로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했다. 자인의 스토리는 시나트라 테스트의 적격이다. 그는 스토리 대신 통계 수치를 들고 나올 수도 있었다. 그들의 위력은 숫자나 건의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신뢰에서 나온다. 스토리를 들은 당신은 세이프엑스프레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할 것이다. 원칙 5. 감성. 1945년 에이브러햄 메슬로라는 심리학자가 사람들의 동기유발 요인에 대해 심리학적 실험을 하고 그들이 충족하고자 하는 필요와 욕구를 다음과 같은 목록으로 정리했다. 초월, 자신에게 내재된 잠재성을 깨닫도록 다른 이들을 돕는다. 자기 실현, 잠재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경험의 최절정. 미학, 대칭, 질서, 미균형. 학습, 알고 이해하고 정신적으로 연결되다. 자기 존중, 성취, 유능함, 인정받기, 독립성, 지위. 소속감, 사랑, 가족, 친구, 애정. 안전, 보호, 안전, 안정성. 생리적 욕구, 허기, 갈증, 신체의 편안함. 이 목록은 메슬로 피라미드 이론 또는 메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으로 알려져 있다. 메슬로의 욕구 목록은 심오하고 통찰력이 넘치지만 인간의 욕구를 계층으로 규명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메슬로는 이러한 위계를 일종의 사다리, 즉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으로 인식했다.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전에는 자기 존중 욕구를 채우지 못하고 생리적 욕구를 채우기 전에는 미학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
메슬로의 세상에 굶주린 예술가란 존재하지 않는다. 일련의 후속 연구는 메슬로의 위계적 관점이 맞지 않음을 암시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많은 욕구들을 동시에 충족하고 싶어한다. 물론 굶주린 사람들은 정신적 초월보다는 먼저 배를 채우고 싶어 하겠지만 욕구들이 겹치는 중간 지대가 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흔히 개인적 이익에 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주로 생리적 욕구와 안전, 그리고 자기 존중 욕구를 자극한다. 때로 화자가 감정에 민감하다면 소속감 욕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대개 이 이상의 영역을 건드리는 마케터나 관리자는 없다. 때로 미약 욕구를 자극하는 듯 보이는 광고들도 실제로는 자기 존중에 속하는 자신의 본 모습을 스리슬쩍 감추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특정 범주에 집중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이 범주들이야말로 진정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나머지 자기 실현이나 초월 등은 너무 학구적이고 어려워 보이니 말이다. 최근에 실행한 연구는 다음 질문들을 이용해 사람들이 메슬로의 피라미드 가운데 어떤 범주를 특히 각별히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회사의 성공에 결정적인 새로운 직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고 있다. 그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이 직업이 얼마나 안정적일지 생각해보라. 이 자리에 언제나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2. 이 직업으로 인해 얼마나 주목받을지 생각해보라. 이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당신의 행동과 성과에 주목할 것이다. 3.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보람을 느낄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 이번 일은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 즉 학습에 대한 욕구가 동기를 자극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1번 안전과 2번 자기 존중으로 인해 동기를 부여받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메슬로의 지하실에 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나는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아래 지하실에 살고 있다. 메슬로의 지하실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사람들의 동기를 자극하는 많은 이유들을 간과하게 된다.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아래층, 위계적인 표현을 피하자면 보다 물리적이거나 실제적인 부분이 아니다. 물론 피라미드 아래쪽에서 동기를 부여받을 수도 있다. 우리는 모두 보너스를 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거기 안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면 보다 심오한 동기를 들춰낼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원칙 6. 스토리. 한 무리의 UCLA 학생들이 남녀관계나 과제처럼 스트레스를 주지만 해결할 가능성이 있는 고민거리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요청을 받았다. 학생들은 이 실험의 목적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믿었으며 문제 해결과 관련해 간단한 지시를 받았다. 문제를 숙고하고 그에 관해 더 많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하고 차근차근 문제에 접근하라. 문제를 숙고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신의 대처 방식에 대해 더욱 만족하도록 도울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이런 지시를 받은 뒤 이 통제 집단은 집으로 돌려보내졌고 일주일 뒤 연구진에게 보고를 하라는 지시가 주어졌다. 두 번째 집단은 사건 시뮬레이션 집단으로 연구실에 머물렀다. 그들은 문제의 진행 과정을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어쩌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눈앞에 떠올려 보기 바란다. 문제의 발단을 곰곰이 생각하고 처음 문제가 시작된 상황을 상세하게 떠올려라.
그리고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라. 자신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 되새겨라.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의 주변 환경과 옆에 있었던 사람과 당신이 있었던 장소를 떠올려라. 사건 시뮬레이션 집단은 문제가 발생한 과정을 추적해야 했다. 컴퓨터 시스템의 버그를 감지하는 프로그램처럼 인과관계의 사실을 따라가는 일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결과 시뮬레이션 집단으로 문제의 긍정적 결과를 시뮬레이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있다고 상상하라. 당신은 막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얼마나 안심이 될지 상상해보라. 문제가 해결된 뒤 당신이 느낄 만족감을 떠올려라.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 얼마나 뿌듯할지 상상하라. 결과 시뮬레이션 집단은 그들이 원하는 미래의 결과에 주목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런 1단계 활동을 끝낸 뒤 두 시뮬레이션 집단은 집으로 보내졌다. 두 집단은 모두 하루에 5분씩 위와 같은 시뮬레이션 과정을 연습했으며 일주일 뒤에 연구실로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었다. 자, 이제 질문할 시간이다. 어떤 집단이 문제 해결 과정에 가장 잘 적응했을까? 힌트, 어쨌든 통제 집단은 아니다. 정답은 사건 시뮬레이션 집단이다. 사건의 발생 과정을 머릿속에 시연한 사람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더 좋은 결과를 얻었다. 과거 사건을 시뮬레이션하는 행위는 미래의 결과를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움이 되었다. 사실 두 집단의 차이는 연구실에서 행한 첫 번째 단계가 끝난 뒤에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첫날 이후 사건 시뮬레이션 집단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눈에 띄게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던 것이다. 일주일 뒤 세 집단이 모두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사건 시뮬레이션 집단의 장점은 더욱 증폭되어 있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또한 조언을 구하거나 다른 이들의 지지를 얻는 경향도 높았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성장했다는 보고도 더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정신적 시뮬레이션은 문제의 해결을 돕는다. 회사나 일상생활에서 할 일을 계획할 때에도 먼저 머릿속으로 시연해보면 그렇지 않았더라면 깜빡했을 만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다. 식료품 가게에 가는 길을 떠올리다 보면 같은 쇼핑센터에 있는 세탁소에 들러야 한다는 게 생각날 수도 있다. 정신적 시뮬레이션은 미래 사건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도록 돕는다. 상사와 다투는 모습을 미리 상상하고 그가 뭐라고 면박을 줄지 생각해 두면 실제로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적절할지 또는 어떻게 하면 부적절할지 알 수 있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간단하다. 적절한 스토리는 곧 시뮬레이션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스토리는 뇌를 위한 시뮬레이션이다. 원칙 2. 의외성. 이번 장은 두 개의 중요한 질문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째, 사람들의 관심을 어떻게 끌 것인가? 둘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메시지가 장벽을 뚫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려면 두 개의 중요한 감정을 이해해야 한다. 바로 선천성 스티커 메시지가 야기하는 놀라움과 재미이다. 다음 기사의 리드를 뽑아보시오. 노라 에프론은 실크 우드,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등의 작품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경력을 지닌 저명한 시나리오 작가이다. 에프론은 뉴욕 포스트와 에스콰이어의 기자로서 경력의 첫 발을 디뎠는데 그녀가 기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은 고등학교 때 만난 어느 언론학 교사 덕분이었다. 에프론은
아직도 첫 언론학 수업을 기억하고 있다.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은 실제 경험은 전무했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추고 있었다. 예를 들어 기자들이 사실을 보고하는 기사를 쓸 때에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와 같은 육하 원칙에 따른다는 등 말이다. 학생들이 타자기 앞에 자리를 잡자 교사는 첫 번째 과제를 내주었다. 신문기사의 첫 번째 문장, 즉 리드를 쓸 것. 교사가 기사의 토대가 될 사실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오늘 비벌리 힐스 고등학교의 케네스 L. 피터스 교장은 다음 주 목요일 비버리 힐스 고등학교 전 교직원이 세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새로운 교수법 세미나에 참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는 인류학자 마거릿 미드, 시카고 대학 학장 로버트 메이너스 허친슨 박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에드먼스 팻 브라운 등이 강연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미래의 기자들은 열심히 타자기를 치며 생애 최초의 리드를 작성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진 사실들을 모아 한 문장으로 압축했다. 다음 주 목요일 세크라멘토에서 주지사 팻 브라운, 마거릿 미드, 로버트 메이너스 허친슨 박사 등이 비벌리 힐스 고등학교의 교직원들에게 강연을 할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리드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종이를 옆으로 밀쳐놓고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이 이야기의 리드는 다음 주 목요일 휴교란다. 정말 놀라운 순간이었다. F로는 이렇게 회상한다. 바로 그 순간 나는 언론학이란 단순히 사실들을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요점을 파악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따위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째서 중요한지를 알아야 했다. 그 학기 내내 교사는 이런 식으로 비밀이 숨어있는 과제를 내주었고 학생들은 훌륭한 기사를 쓰기 위해 그 숨겨진 요점들을 찾아내야 했다. 이 언론학 교사의 메시지는 스티커 메시지 명예의 전당에 입성할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그가 학생들에게 그토록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열정적인 연설가라든가 훌륭한 교사였기 때문이 아니라 끝내주는 메시지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그 메시지는 채 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학생들의 머릿속에 언론학에 대한 도식을 새로 썼고 한 학생의 미래를 바꿨으며 그 후 30년 동안 그 학생의 마음속에 줄곧 달라붙어 있었다. 이 메시지가 성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에프론의 언론학 교사는 학생들이 언론학에 관해 허점투성이 도식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있었고 어떤 지점을 바로잡아야 할지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리드 쓰기라는 과제를 통해 학생들이 잘못된 도식을 공개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훌륭하게 구성된 놀라움으로 그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다. 교사는 다음 주 목요일 휴교라는 올바른 리드를 보여줌으로써 학생들의 심적 모형을 제거하고 더욱 훌륭하게 작용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공해 준 것이다. 공백 이론 1994년 카네기 멜론 대학의 행동 경제학자 조지 로엔스타인이 상황적 흥미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한 바 있다. 놀랍도록 단순한 논리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기심은 지식의 공백을 느낄 때 발생한다. 로웬스타인은 그러한 공백이 고통을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무언가에 대해 알고 싶지만 알지 못할 때의 느낌은 손이 닿지 않는 등 한가운데가 근질거릴 때와 비슷하다. 그러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지식의 공백을 메워야만 한다. 지식의 공백으로 인해 호기심이 발동한다면 지식의 양이 늘어날수록 호기심이 줄어드는 것이 타당한 이치일 것이다. 그러나 로웬스타인의 주장에 의하면 실은 그 반대이다. 그는 우리가 아는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모르는 사실에 집착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17주의 주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스럽게 여기겠지만 47개의 주도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세계의 주도에 집착할 것이다. 지식의 공백은 흥미를 유발한다. 하지만 지식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안다. 자, 그리고 여기 당신이 모르는 사실이 있다. 우리는 배경을 설정했고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궁금해지게 된다. 추리소설 작가들과 십자 낱말풀이 작가들이 괜히 우리에게 실마리를 던져주는 게 아니다. 퍼즐을 거의 완성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 호기심은 우리의 정신을 장악하고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도록 떠민다. 원칙 1. 단순성.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속담이라 불리는 간결한 문장을 교환하며 살아왔다. 속담은 단순하지만 심오하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는 속담을 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짧은 문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영문 속담을 예로 들어보자. 손안에 든 한 마리 새가 덤불 속 두 마리보다 낫다. 이 속담의 핵심은 무엇인가? 확실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가진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짧고 단순하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심오한 지혜를 담고 있다. 손 안에 새 한 마리 속담은 우리 뇌에 스틱되는 정도가 엄청난 스티커 메시지이다. 자그마치 2500년 동안 살아남았으니 말이다. 이 메시지는 대륙과 문화를 넘어 언어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누가 발벗고 나서 광고 캠페인을 벌인 것도 아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만으로 퍼져나간 것이다. 다른 많은 속담들 역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사실 속담들은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유사한 모습을 띈다. 그 이유가 뭘까? 속담은 개인이 공통된 사회 기준에 맞춰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런 공통적인 기준은 대개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규범이다. 속담은 개인의 행동에 경험에 의한 법칙을 제공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어찌나 심오한지 인간의 행동에 평생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황금률이야말로 우리가 이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상징이다. 사람들의 기억에 달라붙을 정도로 간결하고 다른 그 무엇과 차별화될 수 있을 만큼 의미심장하다. 탁월하게 단순한 메시지는 간결하고 유용하여 많은 부분 속담처럼 작용한다. 속담에 대한 세르반테스의 정의는 우리의 단순함에 대한 정의와 일치한다. 긴 경험에서 우러나온 짧은 문장. 내용을 압축한 요약문은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수많은 요약문이 공허하거나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그저 간결하기만 할 뿐 핵심이 결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단순함은 그런 요약문이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속담이다. 간결함과 핵심이 결합된 메시지이다.